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성은입니다. 네, 교육은 우리의 꿈이자 희망이자 또 미래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미래도 이 교육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시간 바로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예전보다 좀 생활에 제약이 많아졌죠. 뭐 어디에 가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또 어디에 여행 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간절한 게 무엇인가요? 여행이요. 아, 감사합니다. 뭐 여행도 있을 거고 또 마스크 좀 벗고 싶죠. 네, 근데 아무래도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행이 가장 간절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불매 운동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일본 여행을 또 취소했고, 그래서 제가 이를 갈고 내년에는 꼭 여행을 가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또 하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올해도 여행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어디로 가장 가고 싶으신가요? 오지, 미국이요.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고 미국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만큼이나 여러분도 참 여행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을 낯선 도시로 여행시켜줄 여행 가이드 한 분을 모셨거든요. 도시 여행가 노명우 교수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명우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여러분하고 저는 오늘 어디 다른 곳으로 한번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먼저 이 미래박람회라고 하는 소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무엇보다 더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하려고 하는 곳은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아주 먼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학자입니다. 저는 사회를 연구하는데요. 사회학자가 연구하는 사회라는 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학자로서 제가 사회를 연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아주 예전에 지구로부터 아주 오랜 과거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로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떠났던 도시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엔나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소세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비엔나 커피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비엔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비엔나에 가게 되면 서울에 있는 경복궁처럼 가장 큰 궁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 궁전의 이름은 호프부르크라고 하는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을 구경하고 궁전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어떤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거의 쌍둥이 건물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물은 예술사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마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예술사 박물관이다라고 하면 이 박물관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겠구나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사 박물관에는 인간이 예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연대기적으로 어떻게 예술작품들이 변화해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주 오래된 예술작품부터
최근에 이르는 예술 작품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쭉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비엔나에 가시면 이 예술사 박물관을 가셔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을 하시게 되면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해 왔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눈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 예술사 박물관이라기보다 예술사 박물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른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연사 박물관을 보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건물인데요. 그럼 이 자연사 박물관 안에는 무엇이 전시되어 있는가? 바로 자연사 박물관이 전시하고 있는 것은 지구의 역사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서기로 계산하면 우린 2020년에 살고 있는데요. 지구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본다라고 하면 45억 년 전이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먼 과거이죠. 그럼 이 자연사 박물관엔 또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가? 바로 지구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구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석입니다. 화석을 연구해 보면 지구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구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았고 어떤 생명체가 과연 몇 년 전부터 지구상에 살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충류는 무려 3억 1천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포유류는 그거보다는 좀 더 늦게 지구에 출현했는데요. 포유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억 2천만 년 전입니다. 영장류는 가장 늦게 태어났는데요. 영장류는 지구에 6,600만 년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이다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지는 초기 영장류의 화석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초기 영장류 화석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4,700만 년 전의 흔적입니다. 이건 루시라고 하는 별명으로 알려지고 있는 영장류입니다. 화석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겉모습은 사실은 복원을 한 겁니다. 이 상태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화석을 가지고 이 영장류의 외관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만들어낸 루시의 모습입니다. 390만 년에서 29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건을 보고 계십니다. 이 물건을 보고 아마 생각나는 동물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물건 보고 생각나는 동물 있으신가요? 사자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 인간들은 이 물건을 사자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건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추정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밝혀낸 바에 따르면 4만 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1937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처음에 1937년에 발견됐을 때는 그냥 뭔가 부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에 이런 조각들이 발견되었지만 이 물건이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박물관에 상자에 담아서 그냥 보관을 해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박물관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이 조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이 파편은 뭔가 이 파편을 모아서 형체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떤 사람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1969년에 1937년에 발견된 이
파편들을 1969년에 한 사람이 퍼즐을 맞추듯이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었죠. 왜냐하면 이 조각이 애초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4만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부서져서 어떻게 부서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끈질기게 1969년에 이 조각을 맞추기를 시작을 해서 2013년에 마침내 이 조각을 맞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습은 1969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에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 조각을 맞췄더니 뭐가 등장했느냐? 바로 사자의 모습을 한 인간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4만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사자를 닮은 인간의 모습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걸 만든 사람 바로 우리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현재까지는 호모 사피엔스가 과거에 활동을 하면서 남겼던 흔적 중에서 이 4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자 인간이 가장 오래된 호모 사피엔스의 흔적입니다. 자, 이걸 만든 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현을 해서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생존하는 데 유일하게 성공을 해서 현재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었던 일종의 영장류 중에서 우리의 선조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곳곳에 지구 곳곳에 그들이 살았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남겼던 흔적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알타미라라고 하는 동굴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입니다. 지금 스페인의 북부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알타미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날 동굴 벽화가 발견이 됐는데 이 동굴 벽화가 발견이 되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879년에 발견됐습니다. 1879년에 발견된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지금으로부터 한 18,000년경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동굴 벽화가 어떻게 발견됐냐고 하면요. 자, 지금 두 명의 얼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마르셀로 산츠 데 사우투올라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의 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이면서도 아마추어 고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구멍들이 있다고 알려진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구멍들에 특별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동네에는 그런 구멍들이 어디에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그 구멍이 뭐 여우굴이거나 토끼굴쯤 되리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운데 있는 이 마르셀로 산치 데 사우톨라 역시 자기네 동네에 있는 구멍은 그냥 여우굴쯤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구경을 갔는데 바로 만국 박람회 구경을 갔다가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됐냐고 하면 곳곳에 아주 오래된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는 원시인들이 남긴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만국 박람회에 참가한 어떤 고고학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고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사우투올라는 혹시 자기 고향에 있는 구멍들이 지금 파리 고고학자에게 들었던 고대 세계로 가는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리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그냥 토끼굴 내지는 여우굴 정도라고 생각했던 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을 동원해서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바로 알타미라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인부들을 동원을 해서 이 작은 구멍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파리에서 들었던 고고학자 이야기처럼 자기네 동네에 있는 굴도 그냥 보통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멍을 파헤치니까 그 안에 거대한 동굴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맨 왼쪽에 있는 꼬마아이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 딸이 아버지가 동굴 탐사를 한다는 것을 신기해하니까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같이 동굴에 갔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부들과 함께 이 아버지는 열심히 동굴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동굴은 어둡죠. 그리고 불은 밝혔습니다만 불을 어디에 밝히냐에 따라서 동굴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아버지와 인부들은 동굴이 되게 오래됐다는 사실만 발견을 했지 동굴의 벽을 한 번도 주목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그 딸인 마리아는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아빠, 저기 뭐가 있어? 라고 동굴에 있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뭐였었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소 그림. 정작 아버지는 동굴을 탐사했는데 이 벽에 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만,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갔더니 마리아는 단박에 이 동굴에 이렇게 소 그림이, 기원전 몇만 년 전에 그려진 소 그림이 있다는 것을 딸이 발견했던 거죠.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바로 요 왼쪽에 있는 지도들을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유럽에서 일종의 석회암 지대입니다. 석회암은 물과 만나면 단단한 돌입니다만 석회암은 물과 만나게 되면 녹아내리죠. 그래서 이 일대에는 바로 알타미라 동굴처럼 동굴들이 끝없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알타미라에서 이 동굴 벽화가 처음 발견되고 난 이후에 점차 사람들은 이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지질의 변화에 의해서 그 입구가 막혀서 그냥 구멍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고대 세계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는, 고대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어떤 동굴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타미라 동굴이 발견되고 나서 몇십 년간이 지났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또 동굴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몇십 년간 발굴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두 번째 지역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바로 라스코입니다. 1940년입니다. 몽티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고 지금도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몽티악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10대 청소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골에 삽니다. 1940년대입니다. 아직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죠. 인터넷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심심합니다. 아이들이 심심할 때 이 몽티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놀이를 발명하는데, 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노는 방법은 바로 몽티악이 들판에서 노는 겁니다. 근데 이 몽티악이라고 하는 마을에도 곳곳에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저 그 구멍을 토끼굴 내지는 여우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푹 퍼진 구멍이 있습니다만 그 구멍은 되게 입구가 작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뒷산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일단 무섭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괜히 들어갔다가 뱀이라도 있거나 무서운 짐승이라도 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과연 들어가다가 내 몸이 끼어서 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른들은, 특히 어른들은 더더욱 크면 겁이 많아져서 어른들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호기심이 많죠. 그리고 아이들은 겁이 없습니다. 몽티하게 살고 있던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재미있는 일 없을까?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 아우 심심해. 뭐 재미난 일이 없을까? 뭔가 놀거리를 찾고 있었던 아이들의 표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그 당시 16세, 17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강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은 로보라는 이름의 강아지였는데 로보가 어떤 구멍 안으로 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까지 그 아이들도 그 멍티악 동네에 있는 구멍에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건 여우굴이고 토끼굴이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멍티악의 아이들도 그 구멍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로보가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은 그 구멍에 갑자기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어 들어가서 돌멩이를 던져봤습니다. 근데 돌멩이가 한참 후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는 어떤 또 소문이 있었었냐고 하면, 바로 몽티악에는 굉장히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귀족이 사는 저택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저택에 지하 비밀 통로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은 알고 있었었는데, 아이들은 신이 났죠. 그걸 발견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저택으로 가는 비밀 통로를 드디어 발견했다 생각하고 아이들은 도구를 챙겨가지고 그 동굴을 탐사했습니다. 동굴을 탐사한 결과 바로 거대한 벽화들이 잔뜩 그려져 있는, 그곳은 저택으로 가는 비밀 통로가 아니라 아주 예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또 남긴 벽화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굉장히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알타미라에서 벽화가 처음 발견되고 난 이후 그렇게 많은 고고학자들이 과거 호모사피엔스의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동굴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한 50여 년간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던, 또 원시 시대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대한 동굴을 몽티악에 살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심심풀이로 놀다가 강아지가 사라진 구멍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 구멍을 호기심으로 탐구했다가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능력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남긴 오래된 역사들을 발견하는데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바로 알타미라도 그랬고요. 알타미라도 아버지는 동굴을 탐사했지만 벽화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정작 벽화를 발견한 건 어린아이 마리아였던 것처럼, 바로 라스코 동굴 벽화 역시 정작 이걸 발견한 사람은 성인이 된 고고학자들이 아니라 멍띠하게 살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사람들은 어릴 때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들 길러보면 3살 배기, 4살 배기 애들,
하루에도 왜란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한 번, 두 번 대답을 해주다가 너무나 자주 왜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나중엔 어른들이 짜증을 내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 이렇게 호기심이 많다가도 우리는 자라면서 호기심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라든가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동네에 구멍이 있어도 그 구멍이 왜 있을까, 그 구멍 안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멍은 원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린아이였을 때 가졌던 능력들을 성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발휘하죠. 그런데 여행이라는 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냐고 하면,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곳을 여행하게 되면 그곳에선 다시 어린아이가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이 신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선 던지지 않았던 질문들을 오히려 여행을 가게 되면 마치 다시 어린아이가 돼서 이건 왜 이럴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럴까라는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호기심의 힘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라스코 동굴벽화를 발견한 그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다 자라서 함께 그 4명의 10대들이 나중에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는데 되게 긍정적 의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닌 모습으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되게 장난꾸러기 같아요. 보통 우리가 나이를 든 사람들은 나이를 들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뭔가 화가 난 표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면서 뭔가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되기도 쉬운데, 이 사람들은 나이를 들면서도 여전히 라스코 동굴벽화를 발견했을 때 그 당시에 가졌던 이런 호기심들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으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스코 이후에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또 한 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새로운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프랑스에 있는 쇼베 동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쇼베입니다. 그리고 동굴 이름은 이 발견한 사람 쇼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쇼베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쇼베 동굴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곡입니다.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중간에 있는 협곡의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저기에 있는 동굴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알타미라에서 동굴벽화가 발견되고 나서 라스코에서 동굴벽화가 발견되고 난 이후 전문적으로 동굴을 탐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하나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뭘 믿고 있냐고 하면 지하 어딘가에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아주 오래된 호모사피엔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지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3명은 바로 이 지역, 특히 여기도 석회암 지대입니다. 석회암 지대에 있는 동굴을 탐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퐁다르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돌로 다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리 밑으로 물이 흐릅니다. 근데 이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고 하면,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한 걸 발견하실 거예요. 지금은 농사를 짓는 땅처럼 보이는 왼쪽에 이렇게 C자형으로 있는 땅을 보시면 본래 여기는 강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본래 강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가 석회암 지대입니다. 석회암과 물이 만나면 석회암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석회암과 물이 만나면서 석회암이 점점 녹아내리다가 보니까 바로 이렇게 석회암에 구멍이 생기면서 이렇게 바로 물줄기가 바뀌게 된 거죠. 본래 강은 이렇게 흐르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흐르던 강이 석회암과 물과 만나게 되면서 이쪽으로 뽕다르크라고 하는 어떤 다리 모양의 새로운 지형이 생기고 강의 물줄기는 저쪽으로 흐르게 변화했습니다. 그럼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동굴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동굴을 탐사할 때요, 동굴은 바깥으로 구멍이 아주 작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 안에 거대한 지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표면에 있는 구멍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굴을 탐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계곡을 탐색합니다. 구멍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구멍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구멍을 찾아내는 방법은 되게 원시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입니다. 동굴 탐험대들이 동굴을 찾을 때 쓰는 방법은 바람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이들은 동굴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지형에 가게 되면 가만히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느낍니다. 자, 이게 자연의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연의 바람은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동굴을 발견하기 위해서 동굴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계곡의 어느 시점에 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아래쪽에서 뭔가 바람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다른 바람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종아리 아래쪽에서 뭔가 내가 상체에서 느끼고 있는 바람의 흐름과 다른 바람의 흐름이 느껴진다면 그건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아래에 커다란 구멍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지를 찾아내게 되면 좀 더 정밀하게 바람의 흐름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에 접어드는데, 두 번째 단계 역시 되게 원시적이면서 되게 직감적인 방법입니다. 모기향을 피웁니다. 모기향을 피우고 그 연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니다. 모기향의 연기가 카오스적으로 움직이면 그 아래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바람은 카오스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모기향의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일관되게 꺾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뭔가 미묘하게 공기의 흐름이 있다라는 걸 뜻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미묘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는 그 구멍을 파헤칩니다. 안으로 기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들이 쇼베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쇼베는 1994년에 발견됐지만 라스코 동굴 벽화가 발견되고 나서 관광의 대상이 되면서 훼손됐던 뼈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쇼베 동굴은 발견되자마자 학술 조사를 마치고 다시 밀봉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밀봉하는 것만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남긴 과거의 흔적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공간을, 그 동굴을 그 동굴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봉은 하지만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래서 94년에 발견하고 나서 다시 이걸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동굴 모형을 원형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쇼베 동굴을 본래 크기로 재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이 바로 동굴이 재현되어 있는 건물의 외벽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체육관보다 훨씬 더 큰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쇼베 동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크기입니다. 동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굴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동굴은, 쇼베 동굴은 굉장히 재미난 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큰 방 이름은 곰의 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를 왜 곰의 방이라는 이름을 붙였겠냐면, 여기는 곰이 동면하던 동굴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굴에서 곰뼈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왜 곰의 뼈가 이곳에 집적되어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안에 곰의 뼈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는데요. 바로 곰의 머리뼈가, 곰의 뼈가 모여 있는 이 곰의 방은 여러분이 우리 지금 함께 있는 이 방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크기입니다. 그 가운데 곰의 머리뼈를 모셔뒀습니다. 그래서 후세학자들이 짐작하기에 아마 이곳은 이 동굴을 이용했던 호모사피엔스가 토템적 목적으로 곰과 관련된 어떤 행동들을 했던 곳이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벽화가 그야말로 미술관처럼, 미술관의 그림들이 줄지어 있는 것처럼 이 동굴 벽 안으로, 동굴 깊숙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끝없이 벽화가 발견됩니다. 동굴의 입구엔 황토색의 벽화들이 보입니다. 황토색으로 그려진 벽화는 황토물을 가지고 채색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동굴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벽화의 그림의 색깔이 바뀌게 되면서 검은색으로 그린 벽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검은색으로 그린 벽화는 석탄 내지는 숯을 이용해서 만든 벽화로 추정이 됩니다. 황토로 그린 벽화입니다.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거 뭐다 라고 눈치채실 겁니다. 딱 봐도 곰의 모습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그렸는데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게 곰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대상을 단순하게 그리면서 단순하게 그린 대상이 어떤 물건인지 어떤 대상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는 건 사실 그건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면 이 기원전 몇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동굴 벽화 안에 있던 이 그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인들, 우리는 원시인들이라고 하면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능력이 한참 뒤떨어지는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추정과는 달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쇼베라고 하는 동굴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손 모양입니다. 손 핸드 프린팅을 남겼습니다. 스텐실 기법으로 인해서 벽에 손가락을 찍고 그 위에 물감을 뿌려서 손 모습을 만든 거죠. 바로 몇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흔적입니다. 저걸 보고 있으면 거기에 손을 한번 갖다 대보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손이 우리랑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몇만 년 전의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인류의 조상이 남긴 흔적이, 인류의 조상이 남긴 손바닥의 흔적이 이렇습니다. 이건 더 안에 들어가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코뿔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동굴은 아주 어둡습니다. 이 시기 전기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럼 의문점이 듭니다. 이렇게 어두운 동굴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게다가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동굴 벽은 이렇게 평평한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평한 표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굴곡진 곳에 그림을 그린다는 건 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쇼베에 있는 동굴 벽화들의 놀라운 점들은 뭐냐면 오히려 이걸 제한적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표면이 굴곡진 면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벽화를 그렸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맨 위쪽에서 보시는 건 바로 뭐냐고 하면 곰입니다. 이 벽 안엔 곰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되게 무른 벽이기 때문에 긁으면 스크래치가 남습니다. 쇼베 동굴의 곳곳에는 곰이 남긴 스크래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곰이 남긴 스크래치 옆에 옛날에 인간은 또 뭘 만들었느냐? 거기다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 어떤 경우 저 표면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으면 곰이 스크래치를 내듯이, 자, 맨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게 사람이 일부러 조금 더 이 벽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긁어낸 흔적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긁어내고 그 위에 스스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만든 그림입니다. 보통 우리가 원시인들 생각하면 야, 저런 그림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쇼베 동굴에 가서 이 그림들을 보게 되면 내가 진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시인들의 재능,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다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저 말 그림입니다. 말을 겹쳐 그렸습니다. 말을 겹쳐 그렸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마치 말이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똑같은 그림을 겹쳐서 그리게 되면 마치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걸 이미 쇼베 동굴의 벽화를 그렸던 예전의 호모사피엔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래를 보면 코뿔소 둘이 뭔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말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이 정도의 벽 사이즈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말 그림, 소 그림은 여러분이 보시는 저기 자동차 크기 정도의 크기로 이 정도 벽에 저 정도의 그림이 동굴 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끝방에 있는 겁니다. 정말 대파노라마와 같은 스펙타클한 그림의 장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자입니다. 사자를 또 겹쳐 그렸죠. 사자가 뭔가 한 곳으로 가고 있고 저기 위에 온갖 가지 동물들, 왼쪽에 원숭이로 추정되는 동물들 보이고 또 가운데에는 소로 추정되는 동물이 보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사자의 얼굴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됐다면 인간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 몇만 년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를 거꾸로 몇만 년 전의 사람의 흔적을 놓고 보게 되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떠오르게 되냐면 몇만 년 후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남기고 있는 어떤 흔적들을 몇만 년 후에 후대 사람들이 발견한다면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게 과거로 여행을 하면서 참 특이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과거로 향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대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지금 2만 년 후에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가 남긴 그 어떤 것을 또 2만 년 후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재현된 동굴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동굴 안을 다니면서 저런 벽화들을 구경할 수 있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꼭 여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여행은 바로 쇼베 동굴로의 여행입니다. 제가 했던 그 어떤 여행보다 가장 독특했고 가장 충격적이었고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쇼베 동굴 탐사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강연을 듣고 좀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질문을 네. 좀 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여행을 떠날 때 사실 좀 각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맛집 위주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핫플레이스 위주로 떠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핫플레이스 위주로 떠나는 여행을 좀 좋아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여행할 때 어떤 걸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람마다 여행을 할 때 그 사람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패턴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일이 힘들었다. 난 쉬어야 돼. 네. 그런 분은 휴양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나는 삶이 너무 지루해. 너무 따분해. 뭔가 자극이 필요해. 그러면 정말 색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여행은 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달라요. 너무 일이 많았다, 힘들다. 네. 그럼 무조건 쉴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음. 그런데 뭔가 자극이 없다, 뭔가 따분하다, 뭔가 저한테 자극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쇼베 동굴처럼 정말 특이한 곳, 제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도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방청객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의 질문도 해주셔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도 울산여마도 안각화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자신부터 자존심을 가지고 이거 갖다 모든 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반구대 암각화 관련해서 네.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쇼베 동굴을 보면 늘 드는 생각이 반구대 암각화예요. 정말 우리도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쇼베 동굴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저도 쇼베 동굴까지 가게 되게 된 거는 쇼베 동굴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쇼베 동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먼 한국에서 그 먼 쇼베 동굴까지 가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반구대 암각화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아직은 너무나 덜 알려졌고 덜 알려진 것은 그 암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 그리고 그걸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구대 암각화의 후예로서 아직 못다한 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그래서 저도 쇼베 동굴을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선생님 말씀처럼 네. 반구대 암각화가 먼저 생각났고 그러니까 저도 반구대 암각화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과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의 후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말만큼은 꼭 좀 전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과거하고 현재와 미래는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우리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과거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재 모습을 알기 위해서 미래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는 우리는 보통 서로 따로따로 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묘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 현재를 잘 알기 위해선 과거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이 현재를 잘 알 수도 있고 미래를 잘 아는 방법이 현재를 잘 아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미래박람회의 취지가 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노명우 교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좀 머지않아 끝나서 진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 울산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울산 MBC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자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